앞에 볼까요? 자, 새벽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새벽에 편지 써보셨습니까? 새벽에 가게 뭐야? 뭐야 갑자기 새벽에 편지를 쓰면 보내면 안 돼요. 새벽 감성에 젖어서 쓴 편지는 원래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써놓고 나만 읽어. 알았지? 나중에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이 사람은 새벽에 어떤 촉촉한 생각을 했는지 우리 궁금해하면서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새벽에 깨어났는데요. 이 새벽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새벽은 밤과 아침 사이의 시간이지요. 밤과 아침. 자, 문학에서 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것도 비슷한 의미를 가졌을까? 그리고 아침은 일반적으로 광명, 밝고 따뜻한 시간을 나타내지요. 아주 희망의 시간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이 새벽이란 밤에서 아침 사이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에 조금 이른 시간에 화자는 깨어났어요. 새벽에 깨어나서 무엇을 바라본다? 진영아? 네,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어요? 반짝이는 이라는 표현이 붙었어. 그러면 이거 긍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야?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밑줄 그어볼까?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 같답니다. 자, 그럼 화자는 새벽에 깼어. 저 별을 보니까 이 세상 어딘가에 사랑이 막 이렇게 계속 솟아오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화자는 달리 말해서 그러한 사랑의 샘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되게 삐딱하게 갑자기 이 세상엔 사랑이 너무 가득해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그런 샘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 화자는 사랑이 충만한 세계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라고. 자, 다음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이 잠들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줄은요 쌤이 이거 작년에 수능 특강에 수록되었던 작품이거든. 그 해석이 있고 선생님이 해석하는 바가 살짝 다르거든. 둘 다 알려줄게. 작년에 그 EBS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통을 겪고 쓰라림, 목마름처럼 지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잠든 시간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이 깜빡이고 있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잖아. 왜 울고 있을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다. 이게 1번의 해석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깨어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하기 때문에 그 연민의 눈물, 공감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이다 라고 해석하거든. 근데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1번으로 해석하면 위랑 상충되잖아. 그치? 그래서 제 해석은 뭐냐면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그래도 밤이 끝나지 않은 시간이잖아. 아직 어두워오는 아침이 되기 전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고통이나 쓰라림이나 목마름 같은 그런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나 요인들은 잠시 잠들어 있는 시간이야. 하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아직 깜빡깜빡하면서 온전히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인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모호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어쨌든 밤이라는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 이쪽에 집중을 하면 눈시울이 붉어졌어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고통받는 사람들 또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하는 사람들, 뭐 이 해석은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학교에서 뭐라고 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하면 물어봐. 수업할 때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이런. 그러면 우리 저걸로 가죠. EBS 해석으로 가죠. 자,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로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번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 연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이다 라고.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이 새벽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고 합니다. 자, 이 새벽이라는 시간에 무엇이 무엇과 만나? 아름다움이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대. 얘들아, 이 뜨거움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것과 먼저 연관을 시켜봤어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릴 때 약간 눈가가 뜨거워진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지. 소설 같은 거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또 나오죠. 그리고 눈물 흘릴 때 진짜 이쪽에 약간 열이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지. 그래서 이 뜨거움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것은 슬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공감과 연민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연민하는 마음이겠고, 그 다음 앞에서 사랑의 샘이 출렁이고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 사랑하면 또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그래서 그 사랑이랑도 관련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아름다움이 이것과 만난다라는 것은 새벽 시간에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또 삶에 대한 때로는 뭐 열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랑, 연민, 열정 같은 마음이 참 아름답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 이 사람 뭐야? 변태야? 왜 고통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왜 그래? 자, 이때 고통이라는 것은 앞에서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을 견디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익히는 거겠죠. 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아야겠어. 자, 고통하는 법을 익혀야겠다라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연대하여 현실을 극복하려는 이 화자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통을 통해 내가 성숙해 가고자 하는 의지예요. 자, 새벽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밝은 아침이 옵니다. 이제 밝아올 아침, 이 아침은 밤이라는 힘겨운 시간을 극복한 다음에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이 아침 시간이 어떤 시간이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야. 그 다음 따스한 햇살, 바람, 그리고 라일락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시간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 아침에 새가 지저귀고 꽃향기도 나고 따스한 햇살도 있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네. 고통을 극복한 삶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자, 다음에 문장의 구성을 보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하며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동사 구조의 반복. 그럼 운율 또는 리듬감이 형성이 됩니다. 이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다음을 보니까 또 진정으로 라고 하면서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너를 진짜 내가 사랑한다 라는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너한테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너는 누굴까요? 특정한 한 대상일까? 딱 한 명? 일 수도 있지만 지금 위에서 말한 걸 보니까 정령들이 잠들었다, 인간의 혼들이 깜빡인다, 이 세상의 사랑의 셈이 마르지 않는 셈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특정한 어떤 한 명을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 같죠. 이 너라는 편지의 수신인 이 대상은 아마도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인 것 같다.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어라? 1, 2행에 나왔던 말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네? 근데 더 읽어보니까 어머? 이 마지막 네 줄이요? 맨 위에 네 줄과 똑같아요. 시어 한 개만 다릅니다. 뭐만 달라요? 아까는 사랑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바뀌었죠? 이 사랑과 희망이 화자가 지향하고 화자가 바라고 또 구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과 희망이 충만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대.
자, 이렇게 처음과 끝부분이 같은 구조를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했습니다. 수미상관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더라?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안정적이죠.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같으면 우리 이 작품 아주 완결성이 높은데,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 다시 반복하며 마무리를 딱 해주고 있네. 완결성을 높이고요.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 어딘가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희망의 샘이 있을 것만 같다. 달리 말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화자의 정서,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중에 이해 안 되는 말. 자, 없으면은 위에 여기 시상전개 양상 하나만 좀 적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 화자가 맨 처음에 뭐 했다고 했지, 신영아? 별을 봐야겠죠?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생각. 맞아. 그 사람들을 생각했어, 그치? 그리고 어떤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자, 적어볼까요, 우리? 필기해볼까? 이 세상 어딘가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 같다.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세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새벽 시간에 무엇과 만난다고 했지? 아름다움이 새벽에 창을 열고 우리 가슴속 뜨거움과 만난다고 했지? 달리 말하면 새벽 시간에 내가 그 뜨거운 감정을 느낀 거죠. 이때 뜨거운 감정은 우리 타인에 대한 사랑, 연민,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연대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담아 새벽 편지를 쓰고 있죠. 이 편지 누구한테 썼나요? 너에게 쓰고 있었는데, 이때 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맥락상 소외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지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의도는 그럼 뭘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얘들아, 이 작가는 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담은 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서 핵심 정리, 앞에서 이야기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볼게요. 자, 성격 희망적이고, 그 다음 스스로의 생각을 담고 있지. 사색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다. 사색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함께 연대하여 이걸 극복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재 수미상관을 빼주세요. 잘못 들어갔어요. 주제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사랑과 희망을 발견함. 구성 수미상관 아까 말씀드렸지요. 앞에서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소망함. 이런 정서를 보여주고, 뒷부분에서 수미상관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 특징 1번. 고통스러운 현실과 대조되는 새벽의 이미지라고 했는데, 얘들아, 고통스러운 현실이 어떤 시간으로 나와 있어? 슈? 밤이라는 시간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이 밤과 어떤 시간이 대조되나요? 새벽 대조가 돼. 새벽이 단순히 아침으로만 가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시간이었어.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새로운 삶, 그런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세계, 그 세계에 대한 기대, 소망, 희망 같은 것을 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미상관 아까의 슈. 자, 밑에 4줄 읽고 요거 마무리 할게요.
새벽에 일어나 편지를 쓰는 행위를 통하여 이 행위를 통해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는 가운데 사랑과 희망의 시대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벽은 험한 세상에서 띄어쓰기 잘못되어 있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아침은 그러한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는 시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침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화자는 지금 새벽 시간에 아침을 기다리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쭉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원래 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앉아서 복습을 해야 머릿속에 아주 쏙쏙 들어오거든? 잠깐 읽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다음은 박수근 화백과 관련한 박수근의 그림에서 본 궁금한 일, 장성남 시인의 시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자, 시를 배울 건데 시를 창작할 때 여러 가지 시 창작의 계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과 이별해서 시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다가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국어처럼 어떤 대상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랑 만났는데 좀 기분이 좋아. 친구가 되게 예뻐 보여.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했던 즐거운 시간에 대해서 시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봤는데 그림에 너무 감명을 받았어. 그걸 보고 또 시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은 박수근의 그림을 보고 든 생각들을 시로 정리한 작품이에요. 야, 얘는 살짝 어려워. 그래서 그냥 보면 조금 어려워서 작품 해설을 먼저 보고 공부를 할 거야. 이거 작년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었거든. 이 시랑 같이 묶여 있었던 게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라는 시가 있었어. 엥? 그거 지도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 지도를 만들 때 김정호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상상하면서 쓴 작품이거든. 이 작품이랑 그 작품 두 개가 해석이 되게 어려워서 작년 고3들이 엄청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학교 쌤들이 다 죄다 이걸 시험 범위로 선정해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학교 쌤들마다 또 해석이 달라. 또 그 해석 보는 재미가 있었어. 근데 제가 작년에 해석했던 바를 좀 토대로 해서 EBS의 해석도 같이 곁들여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작품 해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보다가 떠오른 상념, 이건 생각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다가 떠오른 생각들을 차분하게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시예요. 화자는 그림의 제목을 혼자 바꿔 붙여보기도 하면서 가슴이 아랄한 느낌을 가집니다. 이게 뭐예요? 가슴이 아랄한, 뭔 소리야? 약간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 이런 뜻이겠지?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의 그림에 빠져 있다가 문득 한 가지 네모 일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돼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란 이렇습니다. 저녁 무렵에 외출을 앞둔 박수근 화백이, 화가라는 뜻이야, 화가. 박수근 화가가 마당에 널려있는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고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밖에 놀러 나가야 되니까 집안일을 좀 해놓고 나가는 거야. 자,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랬다라는 이야기이죠. 별거 아닌 이야기지. 되게 소박하죠? 사람에 따라서는 어쩌라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런 소박한 별거 아닌 일상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 시는 그 일화를
강변이나 할머니, 손주 같은 제목이 어울릴 듯한 그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 바로 뒤에 배치를 하죠. 그래서 봐봐. 할머니나 손주가 강변을 걷고 있는 그림 아닐까? 그치? 그러한 시어가 어울린다고 하니까 이 공간일 거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겠지? 그럼 이 그림이요 막 엄청 화려하고 막 너무 아름답고 막 장엄하고 규모가 너무 크고 막 이래요? 아니지, 그치? 되게 소박한 일상의 한 장면이잖아. 그런 일상의 한 장면을 담은 그의 그림의 이야기 바로 뒤에 붙여. 그래서 박수근의 또 소박한 이야기지? 그런 소박한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이 사람과 화가와 그의 그림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소박함이나 소탈함 같은 그 덕을 환기해요. 독자들한테 떠올리게 해요. 이어서 화자는 성자나 장엄하다, 멋쟁이 같은 시어를 동원해서 이 박수근처럼 소박했던 삶과 예술을 동시에 예찬합니다. 여기까지가 1행의 내용이에요. 응? 행은 한 줄 아닙니까? 맞아요. 이 긴 내용이 전부 한 줄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줄부터는 시상이 전환됩니다.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성자처럼 느껴졌던 박수근 화백 돌아가셨어. 죽었어. 그 죽은 것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이 세상에 있던 그가 만지거나 들었을 햇빛, 먹국새 소리 같은 자연도, 그가 그림으로 많이 그렸던 가난이나 그리움 같은 애잔한 것들, 그것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어디로 갔고 또 무엇이 되어서 올까? 라는 그 궁금증을 제시하며 궁금한 일들이 전부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슬플까요?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그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박수근 화백이 참 좋은 그림들을 남겼는데 지금은 죽었잖아. 어디로 갔지? 그와 함께 있었던 햇빛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건 또 다 어디로 갔지? 박수근 화백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의 그림의 소재가 되었던 대상들도 결국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줄, 이 마지막 이해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 한계, 슬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행입니다. 여러분, 이 근원적 애상감 이런 표현이 또 우리 배웠던 어떤 작품에서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영원할 수 없는 대상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 응? 어떤 존재와 같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제망매가에서 비슷한 정서를 느꼈죠. 제망매가의 두 번째 부분, 제망매가 19채 향가잖아, 그치? 네 줄 두 줄로 나뉘는데 기서결로 구성이 됐죠. 그 중에서 서 부분에 어떤 정서가 나타나 있었더라? 맞아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기구에서는 생사길은 얘 있음을 머뭇거리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보여줬고 서 부분에서는 뭐라고 했지? 자,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이라고 하면서 누이의 죽음을 이 잎이 떨어지는 현상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어디에서 태어났다? 한 가지에서 나고 이제 가는 곳은 모르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지. 가는 곳 모르곤저 라고. 이 부분에 나타난 정서가 뭐였습니까? 우리 같은 부모님께 태어났는데 죽은 다음에는 나는 이승에 너는 저승에,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며 무상감을 보여줬었죠? 이것과 유사한 정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못한 것, 삶의 유한성 때문에 느끼는 무상감이에요. 상황이 물론 다릅니다. 여기는 누이의 죽음이고, 제망매가 누이의 죽음이고, 여기는 내가 감상하고 있는 그림의 작가의 죽음이죠. 하지만 영원하지 못한 생명 때문에 느끼는 무상감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갖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로 가서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자, 제목 궁금한 일 박수근의 그림에서. 얘들아, 요거 본문 읽고 또 조금 쉴 거야. 집중해보세요. 집중하래잖아요. 자, 궁금한 일 박수근의 그림에서. 자, 궁금한 일은 이따가 2행에서 나올 거고요. 박수근의 그림 감상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와, 이 사람은 그림 좋아하는 사람이네. 그림 사다 걸어 놓고. 근데 왜 인쇄한 걸 걸어 놨을까?
원화를 사지 못하신 거죠. 워낙 비싸잖아요, 그쵸? 대신 인쇄한 걸 삽니다. 그러니까 화자도 막 엄청 유복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림을 사다 걸어놓고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을 시로 썼다고 했지. 그래서 이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시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뭐 표현이 조금 어렵지? 쌤이 일부러 쉬운 표현과 어려운 표현들 좀 섞어서 쓰고 있어. 예, 점차 어려운 말들에도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소재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계기. 그림을 사다 하나 걸어놓고는 물끄러미 그걸 치여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상황이죠. 화자가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 시적인 상황. 나는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네요. 그쵸?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음 하나 체크. 나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고는 합니다. 이 사람 그 MBTI N인가 봐. 그쵸? 상상력이 풍부하네. 저는 그런 짓 안 하는데. 전 상상을 잘 안 하는데 왜 N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만 자 요거 치사하게 그 내신 대비 사실 확인 문제로 몇 번 나왔습니다. 진짜 치사하죠. 원래 제목이 할머니였다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너무 치사하죠? 원래 제목은 강변이었는데 그 강변도 좋지만은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보아도 가슴이 아랄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할머니나 손주는 아마도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겠지?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 그러니까 제목을 저렇게 바꿔본 거겠죠? 자, 그걸 붙여보아도 가슴이 아랄하다. 쌤이 아까 이거 감동받은 거다라고 했죠. 화백과 그림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어서 그런 애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장면이 연상되었어요. 내가 생각난 바를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일화가 하나 생각났다네? 그림을 보고 떠오른 그 일화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일화가 대단한 거였나? 아니죠. 자, 그가 술을 드시러, 그는 당연히 박수근 화백입니다.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을 할 때에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어놓곤 했다는 것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거 자기가 직접 본 거야? 아니네, 그치? 전해 들은 거네, 그치?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 부분은 쌤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랐어. 어떤 분은 이거 전해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하셨고, 또 어떤 선생님은 아니다, 내가 본 걸 수도 있는데 전해 들은 이야기처럼 표현한 거다.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매체에서 본 건데 이걸 전해 들은 이야기처럼, 직접 들은 얘기처럼 표현한 거다. 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었어. 막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자,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박수근의 일화라는 게 중요하죠.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랬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있잖아, 이 손은요, 뭐 하는 손이야? 예수라는 손입니다. 그쵸? 그 보통 예수라는 사람들은 손을 되게 귀하게 여겨서 좀 조심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근데 박수근 화백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으로 그냥 빨래를 턱턱턱 잘 개면서 이 생활의 노동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화는 박수근 화백의 인간적이고 다정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예요. 그래서 손이 커다랬다라는 건 실제 손이 큰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 그 손에 담긴 이 사람의 마음이 참 크고 따뜻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손이 컸다. 이 손에 담긴 마음이 따뜻하고 컸다. 이 이야기는, 그치? 일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별거 아니죠?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하다. 성자의 그것 같다. 다음 줄에 멋쟁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간 이걸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어떤 시가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떠오르죠. 이 사람의 손을 보면서 이 손에서 떠오르는 그 사람의 가치를 예찬하고 있는 것이 유사하지요.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쟁이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이다. 자, 여기 쓸까? 박수근 화백에 대한 깊은 애정이 나타나는 행입니다. 자, 그리고 일화랑 그의 그림을 들여다보니까 그림과 일화 사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화려한가요? 아니죠. 저기 반짝반짝 백화점 냄새 납니까? 아니죠. 이제 금붙이 보이세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뭔가 소박하고 털털한 따뜻한 그런 일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같은 박수근 화백의 일화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이라고 하네. 그러나가 나오면 시상이 전환되지요.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뭐가 궁금하신데?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 박수근 화백의 손등 위에서 같이 꼼지락거렸을 햇빛, 그치? 빨래 개고 있을 때 햇빛이 들어왔겠죠? 그 햇빛들이면은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서, 자, 밑줄 한번 그어봐.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그럼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은 또 누굴까요? 박수근 화백 같은 훌륭한 다른 예술가의 손, 그 손 위에서 존재해 있는가? 이걸 궁금해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그가 아름답게 바라봤던 그가 본 그 햇빛, 그가 바라본 자연, 그 자연의 모습은 박수근과 함께 소멸한 건가? 아니면 박수근처럼 비슷한 성향을 가진 훌륭한 예술가에게 이어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갔을, 아니지, 그가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르는 뻐꾹새 소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궁금한 것들은 다 그런 궁금한 일입니다. 자, 보니까 궁금한 일들은 궁금한 일들이다 라고 하면서 궁금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이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 강조합니다. 내가 진짜 궁금하다고.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해요. 의미 강조. 박수근이 죽으면서 가지고 갔을 가난. 박수근이 살아생전에 가난했다고 하거든요. 그 가난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그리움, 또는 그가 가졌던, 그가 다른 대상에게 가졌던 그리움 같은 것들, 그 그리움 같은 것은 다 무엇이 되어서 오는가? 저녁이 되어 오는가? 가을이 되어 오는가? 점점점점 하면서 말줄임표를 사용합니다. 이 말줄임표를 사용하면 여운을 형성한다. 여러분 이거 약간 조건반사처럼 외우고 계시죠? 근데 여운이 뭐예요? 끝에 남는 감정, 이게 여운입니다. 점점점점이라고 뒷부분을 생략해버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해요? 뭐가 되어, 어쩌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말이 끝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니까 이 다음에 이어질 화자의 그런 생각이나 정서 같은 게 궁금해지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말 끝에 남는 맛, 끝맛, 여운입니다. 자, 이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화자가 이 박수근이 사라져버린 거, 그가 바라보는 세상이 또 영원하지 않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같은 애상적인 정서를 강조해 줍니다.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이다. 그래서 그의 따뜻했던 시선,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것이 담긴 예술들, 이게 영원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해 완료? 자, 하면은 요 작품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뒤에 한 장 넘겨서 핵심 정리 표를 보죠. 자, 핵심 정리. 갈래는 자유시이면서 산문시로 분류가 됩니다. 산문시는 연을 구분하지 않고 쓴 시를 말합니다. 제가 아까 1행, 2행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죠. 행의 구분은 있어요. 그냥 줄을 바꾸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워드를 친다고 하면 엔터는 한번 쳐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엔터를 2번 치진 않는 거야. 한 줄을 띄고 연을 구분하진 않고 하나의 연으로 구성하여서, 단일한 연으로 구성하여서 행 구분만 있게 쓴 시를 산문시라고 합니다. 성격은 그렇기 때문에 소설적이고 또 산문적입니다. 일화를 제시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박수근, 맞지? 박수근의 삶을 예찬하고요. 그의 그림과 일상적인 삶이 서로 어우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을 생각하다 보니 참 안타까워요. 왜? 이 아름다운 예술가가, 그리고 예술가가 보았던 세계가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이 너무 안타깝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망매가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기서결로 나뉘는 저 제망매가에서 가운데 서 부분을 보면 우리 한 가지에 놨다가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이가 죽었을 때 느낀 화자의 애상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영원할 수 없는 대상 때문에 느끼는 슬픔이다라는 점에서 이 작품과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1행은 그림을 보다가 그와 관련한 일화를 떠올리고 2행에서는 박수근과 함께 떠난 유한한 것들을 떠올리며 궁금해합니다. 그것들은 어디에 남아있는 건가? 같이 사라져버린 건가? 너무 슬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2번의 밑줄 긋자. 뭐뭐입니다 라는 서술체를 사용하여서 독자에게 친근감을 유발합니다. 하면 여기 궁금한 일 작품은 끝이고요.